대갑이 헐떡이며 숭례문 앞에 멈추었다. 허허, 여기가 한양 숭례문이란 말인가? 참으로 웅장하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배를 잡고 앓는 소리를 냈다. 배고픔 앞에 웅장함이 무슨 소용인가? 내 반드시 한양에서 출세하여 부자가 되리라. 길을 따라 안국동에 접어든 대갑은 눈에 띄는 대갓집 하나를 발견하였다. 높고 견고한 대문에 달린 문패에는 민대감댁이라 적혀 있었다. 대갑은 담장 아래에 자리를 잡고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다. 이 집이다. 반드시 이 집에 의탁하여 한양에서 내 자리를 잡고야 말겠노라. 이튿날 새벽 대문이 열리고 하인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집 앞을 쓸기 시작하였다. 대갑은 재빨리 일어나 하인에게 다가갔다. 형님, 그 빗자루 내게 주시오. 하인은 빗자루를 꼭 붙잡으며 대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놈, 무슨 헛소리냐? 내 놈이 빗자루를 왜 달라는 말이냐? 형님, 제 솜씨를 믿으시지요? 저희 고을에서는 빗자루 대갑이라 불렸사옵니다. 먼지가 감히 내 빗질 앞에 날지 못하였지요. 하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빗자루를 넘겼다. 허, 이런 기이한 놈이 다 있구나. 어디 내 솜씨를 보자꾸나. 대갑은 빗자루를 받아들고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하더니 정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하였다. 하인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다. 이런 빗질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이제 됐으니 가보거라. 대갑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허리를 굽혔다. 형님, 사실은 제가 이 댁에 의탁하고자 이렇게 나섰사옵니다. 대감 어르신께 제 사정을 전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놈아, 우리 대감께선 바쁘신 분이시다. 이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다. 얼른 썩 물러나라. 그러나 대갑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민대감이 입조하기 위해 가마에 오르려는 순간 대갑이 땅바닥에 엎드려 외쳤다. 대감 어르신, 이 가련한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흉년의 가족을 잃고 여기까지 걸어왔나이다. 이제 더는 갈 곳도 없습니다. 가마 옆에 있던 겸인이 달려와 대갑을 끌어내려고 했으나 대갑은 손과 발로 땅을 붙잡고 버텼다. 놔주시오. 대감 어르신의 얼굴이라도 한번 베어야겠습니다. 이때 대감의 아들 민백상이 나서며 말했다. 그만두거라. 그 아이가 아직 어리구나. 집안으로 들여 새 옷과 밥을 내주어라. 대갑은 민백상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큰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대감이 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민백상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대감 마님, 낮에 들여온 아이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하라. 곧 대갑이 사랑방 문턱을 넘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이 씻은 그의 얼굴은 훤했으나 기묘하게도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민대감의 눈에 띄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 대갑이라 하옵니다. 그래, 대가봐. 어디서 왔으며 어찌하여 이리 궁핍한 꼴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대갑은 눈을 떨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인은 여산에서 태어났사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 곡식이 떨어지자 부모님과 형제들과 나물, 개구리, 지네 같은 것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모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소인만 홀로 남아 이리 오게 되었나이다. 구석에서 앉아있던 한선비가 고개를 들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대감 마님. 이 아이를 보니 고독에 중독된 것이 분명하옵니다. 도끼 어린 음식으로 목숨을 부지하였으니 오래가지 않아 죽을 것이며 설사 살아남아도 훗날 집안에 재앙을 끼칠 게 뻔하옵니다. 다른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선비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대감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이 아이를 내보내심이 그때 민대감의 아들 민백삼이 끼어들며 말했다.
고독에 중독되었으면 애초에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터? 독을 이겨낸 것이니 오히려 강건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점쟁이 선비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강건이라니. 백삼 도련님, 독이 몸에 든 것은 화근일 뿐이외다. 복은 고사하고 위험만 남길 터. 그러자 민백삼은 단호히 외쳤다. 선비님들께선 늘 위험과 재앙만 운운하시지만 사람이 어찌 예언대로만 살겠소? 제 어깨로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 제 아버지께 아이를 거두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오. 민대감은 한동안 침묵하다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백삼아. 내 고집이 나보다 한 수 위로구나. 알겠다. 그럼 내 책임 아래 이 아이를 두거라. 민백삼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곧 의원을 불러 독을 치료하고 심부름꾼으로 쓰겠사옵니다. 대갑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백삼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어르신. 대갑은 치료를 받고 완쾌되자 허리를 굽히며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빗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청소며 심부름을 하며 집안을 누비는 대갑을 본 하인들이 웃으며 말했다. 야, 대가봐. 너 그러다 빗자루랑 한 몸이 되겠다. 제가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것뿐이니 빗자루질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대갑은 머릿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글을 배워야 한다. 내 평생 이러고 살 순 없지. 민백삼의 자제가 독선생에게 글을 배우는 시간, 대갑은 일부러 그 근처를 청소하는 척하며 문틈으로 수업 내용을 엿들었다. 왜 매일 여기만 쓸고 다니느냐? 방 청소가 부족한 것이냐? 민백삼이 묻자 대갑은 허리를 굽히며 웃었다. 방 청소도 중요하지만 집안들이 깨끗해야 귀신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귀신 타령이더냐? 아무튼 다른 이들 눈밖에 나지 말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거두어라. 틈틈이 서책을 읽으며 글자를 익히던 대갑은 어느 날 민백삼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내 손에 든 것이 뭔 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허허, 아무것도 아니라니. 초서책이 아니냐? 내 놈, 이거 어디서 났느냐? 방 청소를 하다 우연히. 글 공부를 하고 싶더냐? 예, 어르신. 민백삼은 잠시 생각을 하다 결정한 듯 말을 꺼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너도 글을 배우도록 허락을 받겠노라.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대갑은 정식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민백삼의 자제와 함께 독선생에게 배운 그는 빠르게 글에 능숙해졌다. 선생은 감탄하며 말했다. 그 아이는 참으로 총명하옵니다. 한 글자를 배우면 열을 깨우칩니다. 민백삼은 그 말을 들으며 대견하다는 듯 웃었다. 그렇단 말이지. 이 아이가 크면 겸인으로 집안을 맡겨야 하구나. 그리하여 대갑은 나이 20이 되어 민대감 댁의 대소사를 맡는 겸인이 되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의 모습에 민백삼은 흐뭇해하며 말했다. 내가 어엿한 집안의 한 축이구나.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런 대갑을 위해 민백삼은 혼처를 마련했다. 대가봐, 내 최녹사 댁에서 딸을 보았느니라. 너와 잘 어울릴 듯하여 혼사를 준비하겠다. 소인이 과분하옵니다. 어찌 그리 귀한 분과. 과분하긴. 내 너의 능력과 성품을 보증하니 그쪽에서도 흔쾌히 승낙했다. 혼례를 올린 대갑은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몇 해 뒤 민백삼이 평양감사로 부임하며 대갑을 수하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 뜻은 어떻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함께 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대갑은 민백삼을 따라 평양으로 떠났다. 평양 가명에서 민백상은 늘 대갑을 곁에 두고 크고 작은 일을 맡겼다. 대갑은 민백상의 의중을 읽어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처리를 해냈고
관내 상인들과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시장을 여는 계획까지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어느 날 민백상이 대갑을 불러 물었다. 대갑아, 내 덕에 시장이 잘 돌아가니 백성들이 살기 좋아졌다더라. 이곳을 떠나기가 점점 아쉽구나. 대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인이 한 일은 그저 어르신께서 명하신 바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모든 공은 어르신의 것이옵니다. 민백상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 고을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내 기분이 더 좋다. 그저 백성들이 고맙게 여긴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며칠 뒤 민백상이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대갑은 가명 창고를 정리하고 보고를 올렸다. 현재 창고에 3만 금이 쌓여 있사옵니다. 이 돈을 어찌 처리해야 하오리까? 민백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평양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 돌아갈 때도 빈손이어야 한다. 이 돈은 내가 번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거라. 대갑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어르신의 덕이옵니다. 소인이 감히 이 돈을? 내가 이 돈을 백성들에게 쓰든 장사를 하든 내 뜻대로 하거라. 대갑은 눈물이 글썽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민백상이 떠나자 대갑은 남겨진 3만 금을 어떻게 쓸지 깊이 고민했다. 첫 번째 만금은 고을 백성들을 위해 써야지. 배고픈 이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순 없지 않나. 그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곡식을 나누고 수로를 정비하게 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칭송했다. 두 번째 만금은 후임 감사가 사용할 자금으로 남겨두었다. 대갑이 돈을 남기며 말했다. 이 금은 고을 운영에 쓰이게 하십시오. 다만 헛되이 쓰시면 백성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만금은 대갑 자신이 가져갔다. 사신 일행과 함께 청나라 연경으로 향한 그는 연경시장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사들였다. 그는 자신만의 안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며 많은 물건을 배에 실었다. 강경에 정착한 대갑은 연경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고 장사는 날로 번창했다. 나으리, 이 물건은 어디서 구하셨소? 청나라 연경이요. 세상에 없는 물건이 없다더니 정말이더군요. 허, 나으리께서는 정말 눈이 밝으십니다. 또 연경에 가실 생각이신가요? 대갑은 껄껄 웃으며 답했다. 연경이 좋아도 사람이 살 곳은 제 땅이지요.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렵니다. 그는 장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대갑은 전답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해 언제나 풍작을 이루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대갑은 고을에서 천석지기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민백상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서재에서 민백상이 선물한 서책을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어찌 있었겠는가. 은혜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지. 그는 채비를 마치고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렇게 그는 민백상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대갑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양에 도착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민백상 대감과의 재회가 떠올랐다. 어르신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민대감 댁으로 향하던 그의 발길은 점점 무거워졌다. 대문이 낡고 허물어진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허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대갑이옵니다. 민백상 어르신을 뵈러 왔나이다. 잘 지내셨는지요? 문이 열리자 초췌한 얼굴에 민대감 부인이 나왔다. 그녀는 대갑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백상은 이미 생을 달리한 상태였다. 대갑은 숨이 멎을 듯했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니요?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사도세자 평양 원유 사건으로 억울하게 탄핵을 받으셨단다. 끝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대갑은 주저앉아 땅을 바라보았다. 그런 일을 겪으실 줄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부인 마님, 이제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울 것이옵니다. 그날 대갑은 민대감 부인과 함께 민백상의 빈소를 찾아 울었다. 대갑은 곧 민대감 집안을 돕기 시작했고 허물어진 대문을 수리하고 부족한 살림살이를 채웠다. 그는 민대감 집안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비용을 대며 돕기 시작했다. 백상의 아들이 귀양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갑은 그곳까지 찾아갔다. 니십니까? 귀양살이로 지친 얼굴에 민백상의 아들이 물었다. 소인 대갑이옵니다. 어르신님의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사옵니다. 대갑? 정말 오랜만이로구나. 예, 제가 바로 그 대갑이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련님과 집안 살림을 보살피겠나이다. 민백상의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지요. 소인이 이 은혜를 갚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겼사옵니다. 대갑은 귀양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주고 부족한 비용을 채워주었다. 돌아오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르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지켜보아 주십시오. 그는 늙어가는 몸에도 불구하고 민대감 집안을 끝까지 돌보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나으리, 왜 그리까지 하십니까? 이미 충분히 갚으셨지 않습니까? 대갑은 빙긋이 웃으며 답했다. 은혜는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내 평생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기쁨이라네. 민백상이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날, 사랑방에서 마주했던 그 장면이 늘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보은하며 살았다. 김진사의 웅장한 기와집 앞. 광일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모은 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주변에는 하인들이 냉담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김진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마님을 치료하려 했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내려다본다.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이요? 그건 하늘의 뜻이었을 뿐입니다. 의술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라. 참으로 편리한 말이군. 그럼 자네 남편이 받는 벌도 하늘의 뜻이라 여기시오. 광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남편은 이미 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쯤에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내 어머니를 잃었는데 용서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저희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까지 잃으면 저와 아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김진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그리고 이젠 지긋지긋하니 당장 물러가시오. 하인들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내려고 하자 광일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다. 김진사님, 인간의 도리로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인간의 도리라 참으로 우스운 말이군.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리를 논하다니. 그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며 그녀의 희망도 함께 닫혀버린 듯하다. 집으로 돌아온 광일의 어머니는 힘없이 문지방에 주저앉았고 광일이 달려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해요?
광일의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김진사에게 갔다 오신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하지만 소용없더구나. 광일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며 말하는데 그자가 정말 사람인가요? 본인 어머니를 잃었다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합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것들이 양반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부디 참아라. 내가 나서면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안 된다. 너마저 잃을 수는 없어.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김진사의 집 앞에 선 광일은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문을 열고 묻는다. 니시오, 김진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웬 놈이냐? 중요한 용무가 있으니 전해주십시오. 하인은 코를 찡긋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그때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일이냐? 어르신, 어떤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흥미롭다는 듯 광일을 바라본다. 너는 아까 그 여인의 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나?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어르신의 어머니를 살리려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게 죄입니까? 감히 어린 것이 어른에게 까부는구나. 버릇없는 놈이로군. 버릇없는 건 김진사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의 말에 주변의 하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김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친다. 이 건방진 놈을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달려와 광일을 붙잡고 매질을 하기 시작한다. 광일은 쓰러지면서도 외친다. 이렇게 해서 양반 노릇을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때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만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김진사의 딸 경진이 나타나 상황을 지켜본다. 그녀는 이 상황을 살피더니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아버지,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요. 넌 빠져 있거라. 이건 내 자존심 문제구나. 하지만 아버지, 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광일은 아픈 몸을 일으키며 경진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모두 물러가라. 하인들이 뒤로 물러섰고 광일은 힘겹게 일어서고 경진은 다가와 조용히 말한다. 괜찮아요?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광일은 분하다는 듯 중얼거리는데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는 뒤돌아 서서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광일은 어머니에게 다짐을 하며 말을 건넸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그 뜻을 꼭 이루거라. 내 아들아. 후로 결국 광일의 아버지는 장백대를 맞게 된다. 환자를 돌보느라 며칠간 밤을 샜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장백대를 맞으니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장독으로 앓다가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만다. 그러자 어머니도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만다. 졸지에 고아가 된 광일은 어머니 상을 마치고 한양으로 향한다. 광일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지친 발걸음으로 한양에 도착한다. 시장 거리를 지나며 이리저리 밀치는 사람들 틈에서 한참을 헤매더니
그러다 작은 약방 앞에 멈춰선다. 구리개 약방? 여기라더니 정말 작네. 광일은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두드린다. 누구요? 무슨 일이요? 한 사내가 나왔는데 그는 약방 주인이 듯했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약방 주인은 광일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나는구나. 내가 그 조 의원의 아들이지? 맞습니다. 약방 주인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아버지는 참 정 많고 말 많던 양반이었지.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나? 광일은 차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더 배울 것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광일은 약방에서 잡일을 하며 몸을 의탁하게 된다. 며칠 후 약방에 약재를 사러 온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묘하게 주변 분위기를 압도하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인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약방 주인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광일은 문득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봤다. 혹시 이인 의원님이십니까? 침 하나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를 고르다가 광일을 흘끗 쳐다봤다. 내가 이인이 맞네만. 그 이야기는 과장됐다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광일이 갑작스레 외쳤다. 약방 주인은 놀라 광일을 말리는데 무슨 소리야? 이 의원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신데. 이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무런 대꾸 없는 이인 앞에 무릎 꿇은 광일. 다음 날 광일은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광일은 5년 동안 이인을 따라다니며 침술과 약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 그의 고난과 웃음이 함께한 시간은 훗날 광일을 한양 최고의 의원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광일이 가난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의 침술은 이미 한양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한 양반 집에서 하인이 찾아왔다. 조광일 의원님이시오? 우리 영감님께서 크게 편찮으시니 함께 가주시길 청합니다. 양반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의원님, 우리 주인님께서 큰 보상을 하시겠다고. 내가 양반을 치료했으면 벌써 금은보화로 도배된 집에서 살았겠지. 정말 이렇게 완고하셔야겠습니까? 다른 의원을 부르시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하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다음 환자 들어오시오. 며칠 뒤 또 다른 양반이 직접 광희를 찾아왔다. 이 양반이 직접 찾아왔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게. 내 부인이 위중하니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광일은 말을 끊으며 물었다. 그쪽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한양에 의원이 많을 텐데 왜 나를 찾아왔죠? 그야 자네 실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이번에 자네가 부인을 치료하면 큰 보답을. 그 큰 보답이 날 살립니까? 아니면 날 죽입니까? 뭐라고? 난 평생 양반은 안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 말고 다른 의원을 찾으십시오. 양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네, 이렇게 거만해도 되는 건가?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럼 치료는 내가 아니라 망나니한테 맡기시죠. 양반은 말문이 막혀 광희를 노려보더니 씩씩대며 떠났다. 환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웅성거렸다. 한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양반들을 그렇게 거절하면 무섭지 않으시오? 무섭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더 무서울 겁니다. 내겐 그런 사람이 환자가 아니오. 진짜 환자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약재를 정리하던 광일에게 한 동료 의원이 다가왔다. 평생 양반을 안 본다는 그 원칙.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양반들은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들은 다른 의원을 부를 돈이 있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하루가 부족해. 그렇다고 협박까지 받으면서 원칙을 고집해야 해? 그래야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광일은 침통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치료하는 건 사람이지 권력이 아니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광일은 침통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반들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 평생 양반을 한 명도 진료하지 않았고 이제는 10,000명의 환자를 치료시켰기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더구나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장을 때려 돌아가시게 만든 그 장본인 현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광일에게 부탁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제 광일은 침을 내려놓고 한가로이 일생을 보낼 예정이다. 10,000명.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는 손에 침을 쥘 일 없겠지. 침통을 닫으려던 순간 약방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처녀가 들어섰다. 조광일 의원님이십니까? 그렇소만 어찌 나를 찾으시오? 제 어머니께서 의원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위중하십니다. 광일은 침통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오. 나는 침을 내려놨소. 더는 환자를 보지 않소. 다른 의원을 찾으시오. 의원님,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를 살펴주십시오. 광일은 처녀의 간절한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마지막이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신단 말이오? 그건 제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의원님을 꼭 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간곡한 부탁에 그는 처자를 따라 나서는데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크고 화려한 양반가였다. 광일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양반가구먼. 나는 평생 양반을 치료하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오. 네, 의원님. 어머니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건 내 맹세를 깨는 일이오. 처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의원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광일은 침통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당으로 들어서자 병든 여인이 자리보전하고 누워 있었다. 광일은 천천히 다가가 맥을 짚었다. 여인의 손은 차갑고 맥은 미약했다. 병세가 매우 깊소. 솔직히 말해 손 쓸 방법이 없소이다. 그가 자리를 일어나려 하자. 의원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의원님이라면 분명히. 나는 신선이 아니오. 이미 너무 늦었소. 받아들이시오. 제발요, 의원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처녀는 광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광일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침통을 내려놓았다. 사람의 생사는 의원이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병의 깊이를 보아하니 내 능력으론 손 쓸 방법이 없소. 다른 의원을 부르시오. 그 순간 병든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천천히 광일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조광일 의원 맞으시오? 광일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소만 어찌 내 이름을 아시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기억하오. 내가 어찌 잊겠소. 그 시절 고을에서 의원의 아들로 자라던 소년을. 광일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김경진이요. 김진사의 딸이요. 광일의 얼굴이 굳었다. 김진사의 딸? 맞소. 나는 그 사람의 딸이요. 의원님의 아버님께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았소. 당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그런 당신이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오? 경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었소.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의원님께 진심을 전하고 싶었소. 용서라니,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땐 너무 어렸소. 아버지의 행동을 막을 힘도 없었고 그 뜻도 몰랐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의원님께 진심을 고하지 못하면 한이 될 것 같았소.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봄날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경진의 울음소리는 들판 위로 퍼졌다. 그녀는 나비를 쫓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발목을 감싸쥔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어떻게 된 일이요? 아가씨, 다치셨어? 경진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힘센 소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목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오. 광일은 도구를 내려놓고 그녀의 발목을 살폈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져보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 부어있어. 걷는 건 무리겠구먼. 그러면 어쩌죠? 집에 가야 하는데. 제가 업어다 드리리다. 혼자서는 갈 수 없을 테니. 업어준다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힘이 세니 괜찮습니다. 이러고 계시면 더 큰일이 날 테니 어서 올라타시오. 광일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녀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버지를 모셔오리다. 발목을 다치셨으니 침을 맞아야 빨리 나을 것이오. 광일은 불이 나게 달려갔고 곧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의 발목에 침을 놓아주었다. 경진은 침을 맞고 차츰 통증이 가라앉자 광일을 찾아와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에요. 고맙다는 뜻으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소. 괜찮아요. 나비는 놓쳤지만 당신 덕에 집에 올 수 있었으니 이건 꼭 받아주세요. 광일은 복주머니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감사히 받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다. 신분이 달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경진은 가끔 광일을 떠올리며 그의 선한 눈빛을 기억하곤 했다. 광일 역시 복주머니를 볼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한 번쯤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흘러 광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침통을 열었다. 당신을 미워하려 했지만 미워할 수 없었소. 그대는 죄가 없으니 그 말만으로도 제 마음이 가벼워지옵니다. 이 치료는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깨는 일이오. 마지막 예우라 여기고 받아주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광일은 침을 든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굳어 있었다. 의원님, 그 손끝이 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세를 깨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때문입니까? 광일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 아니오. 내 손이 지금 떨리는 이유는 내가 이 손으로 당신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것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하오. 경진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내 아버지로 인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 죄스럽소. 하지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이 말을 하고 싶었소. 진심으로 죄송하오. 광일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을 향하고 있었다.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마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려는 듯 그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사과를 듣고 싶진 않소. 당신의 죄도 아니고 당신의 책임도 아니었소.
하지만 용서를 빌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당신의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광일은 다시 침을 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의원님, 이렇게 내 앞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의원님께 빚을 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경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마침내 조용히 멈추었다. 광일은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름 뒤 광일은 경진의 무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복주머니가 있었다. 복주머니는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경진 아가씨, 당신은 내게 선망이었소. 동시에 아픔이었고 잊을 수 없는 흔적이었소. 이제 편히 쉬시오. 내게 남은 미련은 이곳에 두고 가겠소. 광일은 복주머니를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마리 노란 나비가 그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노란 나비. 광일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하지만 나비는 그의 손끝을 스치며 멀리 날아갔다. 당신을 잡을 수 없었던 그때와 같구먼.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하지 않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비가 날아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모든 얽매임 없이 만납시다. 그땐 부디 자유로운 나비처럼. 광일은 무덤을 뒤로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박서방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동국은 아버지 묘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두 손엔 흙으로 만든 장난감을 쥐고 있었고 눈은 멍하니 산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미는 무덤 앞에 엎드려 눈물을 떨구며 조용히 흐느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도 장날이 있어요? 장날? 갑자기 웬 장날 얘기냐? 장날엔 아버지랑 깨어도 먹고 강정도 먹었어요.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다음 장날엔 내가 깨어도 사주고 강정도 사줄게. 그러니 울지 말고. 아니야. 아버지가 사줘야 맛있단 말이에요. 동국의 목소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터져나왔다. 동국의 어미는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우리 동국이 아버지가 없어서 많이 슬프지? 아버지 등에 업혀 외갓집 갈 때 너무 좋았어. 목마도 태워주고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그래,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 마음 잊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한다. 그럼 아버지는 왜 우리를 두고 가? 나도 데려가야지. 어미는 동국의 작은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자신도 모르게 뱉은 한숨에 눈물이 섞였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동국을 달래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늘나라에서 동국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울지 않으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거야. 너 울 때마다 하늘에서 눈물이 비처럼 내린다더라. 정말? 그럼 울면 안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장사하면 잘 될까? 글쎄. 깨어타고 강정도 하늘나라에 가면 더 맛있어질지도 모르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강정 1000개 사줄까? 동국의 엉뚱한 말에 어미가 잠시나마 슬픔을 잊었다. 울면서도 웃어버린 동국의 얼굴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래, 우리 동국이 강정 1000개 먹는 날 꼭 오겠지. 진짜지? 아버지도 약속 지키는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동국이도 약속해. 앞으로 씩씩하게 잘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일이야.
그날 밤 동국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에 들었다. 한참을 쓰다듬던 어미는 어느새 잠든 동국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 이리도 힘들 텐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일 텐데. 장날이 지나고 몇 해가 흘렀다. 동국의 어미는 남편을 잃은 뒤로 들에서 손발이 닳도록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봄이 오면 못자리를 내고 가을이 오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추수를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힘에 부쳤다. 서방님이 있을 때는 논밭에서 꽃도 피고 바람도 불더니 혼자가 되니 흙내만 코끝에 맴도는구나. 동국은 작은 손으로 어미의 거친 손등을 잡았다. 어메, 내가 커서 소처럼 일할 테니 걱정 말어. 애그 녀석아. 내가 소처럼 일하면 내가 뭐가 되겠니?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나란 일 해야지. 하지만 어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어느 해봄, 모내기철이 되자 열이 치솟고 결국 방 안에 눕게 되었다. 들판에는 못자리에서 난 풀이 어지러이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 수군댔다. 저 동국 어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몸을 너무 혹사한 모양이야. 하긴 밭도 팔고 논도 팔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시끄러웠겠나. 어미가 자리에 누운 지 며칠째 되던 날 동국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엄니 얼른 한 숟갈 드세요. 입맛이 없구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드시오. 어메가 병이 나아야 나도 맘 놓을 거 아니에요. 동국의 애원에 어미는 간신히 죽 한 숟갈 입에 넣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한숨만 이어졌다. 동국아,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 옆에 묻히겠다고 전하거라. 그게 될지 모르겠구나. 밥 팔고 논 팔아서 이놈의 집도 나만 알지 모르겠구나. 어메, 그런 말씀 말어. 내가 다 지킬 거니께 걱정 말아요. 내가 무슨 수로 지킨단 말이냐? 이 어미가 미안하다. 몇 주 뒤 매파가 문턱을 넘었다. 그만 고집 피우고 자네도 이제 마음 정해. 그러다 다 죽어. 됐구만요. 생각 없어요. 애비 없는 집안이 일어서긴 힘들어. 내가 좋은 혼처를 알아놨어. 이초시라고 어진분으로 이름이 높고 집도 잘 살고. 내 말 들어 이제. 동국은 방문 뒤에서 어미의 말을 몰래 엿들었다. 매파가 떠난 뒤 어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어메,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해 여름 동국의 어미는 결국 매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미는 더는 홀로 동국을 지탱할 자신이 없었다. 한밤중 어미는 마당에서 달빛을 등지고 동국을 불렀다. 동국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왜요? 너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내 아버지한테 갔을 게다. 내가 내 목숨줄을 붙잡아 여태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해 결단을 내리련다. 동국은 그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어미를 쳐다보았다. 결단이라니요? 이초시 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분은 점잖은 분이시고 너와 나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조하셨다. 나는 너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구나. 어미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아버지로 모시란 말인가요? 제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동국아,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동국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미는 동국을 끌어안고 말을 잇는데. 동국아, 너는 아직 어리다. 이 어미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초시께서 내가 서당에 다니고 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구나. 그것만으로도 내 앞날을 생각해서 놓칠 수 없는 기회구나. 며칠 뒤 동국의 어미는 이초시댁으로 들어갔다.
이초 씨는 풍채가 넉넉하고 인자한 인상의 사람이었다. 어미를 예우하며 동국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이 집이 낯설겠지만 너도 편히 지내거라. 내가 너와 내 어머니를 잘 돌보겠다. 동국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초 씨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초 씨는 동국이 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동국은 이초 씨를 멀리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섞지 않았고 방에서 혼자 글 읽는 시간만 늘어났다. 동국아, 어찌 아버지처럼 여기지 못하느냐? 너를 위해 이만큼 애쓰시는 분인데.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원래 내 이름으로 과거를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 마음 헤아려 줄 순 없겠니? 저는 제 힘으로 해낼 거예요. 어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국의 말에 다시는 이름을 두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동국은 이초 씨가 덜컥 얄미워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밤새 책만 붙들었다. 어느 맑은 봄날 동국은 서당에서 돌아와 책을 꺼내들었다. 방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릴 무렵 어미가 방으로 들어왔다. 동국아, 할 말이 있구나. 잠시 책을 내려놓거라. 무슨 일이신지요? 오늘부터 너는 박동국이 아니라 이동국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동국은 손에 쥔 책을 내려놓고 어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어찌 제 이름이 이동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도 알다시피 과거를 보려면 신분이 중요하다. 박서방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론 어렵다. 이초 씨의 성 아래에서 너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내 앞날을 열 길이야. 동국은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어머니. 제 이름이 박동국인데 그걸 어찌 바꾸라는 말씀이요? 내가 세상을 나아가려면 내 이름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이리 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박서방의 아들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동국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동국을 설득하려 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애처럼 굴 것이냐? 어른이라니요? 이름을 바꾸는 게 어른이 되는 길이라면 저는 차라리 평생 아이로 살겠습니다. 동국은 방을 뛰쳐나갔다. 아버지의 산소로 향하는 길에 들꽃들이 무수히 피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묘소 앞에 도착한 그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박동국입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바꾸게 하지 않을 것이오. 정승이 된들 이동국이라는 이름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산소 앞에 엎드려 긴 시간 울부짖었다. 마을 언덕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던 어미는 묘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동국은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이초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동국은 사랑방 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에는 이초 씨가 정성껏 쌓아둔 재물이 보였다. 동국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 많은 엽전을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것을 챙겼다. 엽전을 허리춤에 숨긴 동국은 곧장 집을 떠났다. 그의 마음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5년이 흘렀고 어느 여름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는 두루마기가 떼국물로 얼룩진 초라한 청년이 서 있었다. 집시는 해저 새끼로 동여맸고 꼴이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 동국의 목소리에 어미가 뛰어나왔는데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내 아들 동국이가 맞느냐?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왜 이리 초췌해진 게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왔습니다.
동국은 허리춤에서 둥근 쇠붙이를 꺼냈다. 그것은 마패였다. 아니 이것은? 내가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단 말이냐? 예,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것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일입니다. 어미의 눈에서는 기쁨과 놀라움에 눈물이 흘렀다. 동국의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과 옛 친구들이 몰려들었고 집 안팎은 잔칫집처럼 떠들썩해졌다. 동국이가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그 어릴 때도 재주가 남다르더니 출세해서 인물이 되었구먼. 금음달이 감나무 가지에 걸린 새벽. 집안은 고요했다. 술에 취한 이들이 이방 저방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동국은 단보찜을 조용히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떠올리며 몇 번이나 발길을 멈췄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으나 단보찜이 점점 무거워져 고갯마루에서 짐을 풀어보았다. 안을 열어보니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짐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돈이지? 동국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동국이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의 당당한 풍채와 화려한 관복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저기 박동국 아니냐? 사람들의 환호 속에 동국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발걸음은 멈추고 어머니가 소복을 입은 채 마당에 서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외면하던 이초식께서 돌아가셨다. 동국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서던 그날 이초씨는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셨다. 내가 가져간 돈도 일부러 사랑방달하게 두신 것이었다. 그리곤 내가 가짜 마패를 차고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지. 그럼 단보찜 속 엽전 꾸러미도? 그래, 그것도 이초씨께서 넣어 두신 거다. 내가 잘 되길 바라셨다.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말이다. 동국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내가 이제껏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동국은 말을 돌려 곧장 이초씨의 묘소로 향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떨렸다. 묘소 앞에 도착한 그는 말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님.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어사화를 묘소 앞에 꽂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거부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이제야 진정한 장원급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 마음에 새기고 당신께서 바라셨던 길을 걷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민국은 통곡하며 묘소 앞에 엎드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리며 길게 이어졌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제 이 아이도 당신 뜻을 알았을 겁니다. 부디 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당신이 원하던 길을 가게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민국은 묘소 곁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